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 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나 아니거 봄. 2025 8월 셋째 주 금주의 팝콘 무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나 아니거 봄, 요봄남봄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8월 셋째 주 박스오피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박스오피스 주말 3일간 76만 명 동원한 좀비딸이 3주 연속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누적 관객 수 8월 20일 수요일까지 468만 명 기록하면서 2025 한국 극장가 흥행 1위에 마침내 등극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019년 엑시트, 2024년 파일럿에 이어서 2025년 좀비딸까지 여름하면 조정석, 조정석하면 여름 등식이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영화가 이렇게 잘 되고 있으니까 원작자 이윤창 작가는 얼마나 행복할까? 매일매일 돈 세고 있지 않을까? 싶잖아요. 웹툰 신과 함께 주호민 작가가 얼마 전에 사석에서 이윤창 작가에게 두 분이 평소 친한 사이라 만나자마자 야, 너 얼마나 떨어져? 얼마 벌었냐고 임마! 라고 물어봤답니다. 인센티브로 이윤창 작가가 벌어들이고 있는 수익이 무려 빵원 없대요. 한 푼도. 인센티브 계약 말고 매절로 계약을 하셨답니다. 고로 영화가 암만 잘 돼도 이윤창 작가에게 떨어지는 추가 수익은 없다. 이 이윤창 작가와 친분이 전혀 없는 저도 이 소식을 듣자마자 탄식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돈이 얼마야, 돈이. 참, 다 뜻이 있으셔가지고 매절을 하셨겠죠. 매절이니 인센티브니 다 일장일단이 있는 거니까요. 일단 흥행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2025년 한국 극장가 최고 흥행작 타이틀까지 거머쥐었고 지금과 같은 흐름이면은 500만 관객도 충분히 넘겨볼만 하니까 그럼 된 거죠. 2위는 37만 5천 명 기록한 F1 더 무비입니다. 이 1위 좀비딸, 2위 F1 구도를 3주째 보고 있어서 좀 지겹기는 합니다만 반대로 보면은 대단합니다. 누적 관객 수 431만 명 F1 더 무비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 흥행 수익도 5억 9천만 달러에 다다르면서 빵형 커리어 최고 흥행작에 등극했다 합니다. 그 전까지는 5억 4천만 벌어들인 월드워 Z 가 빵형 커리어 최고 흥행작이었는데 12년 만에 기록을 F1이 뛰어넘게 되었네요. 한국에서도 빵형 최고 흥행작이 월드워 Z입니다. 최종 관객 수 524만 명으로 F1과 대략 100만 명가량 차이가 나는데요. 과연 빵형의 한국 극장가 최고 흥행작 타이틀도 F1이 거머쥐게 될까요? 지켜보기로 하고요. 주말 동안 17만 7천 명이 관람한 악마가 이사왔다가 3위로 데뷔했습니다. 누적 관객 수 31만 명으로 망했습니다. 전반적인 평가가 유나가 엄청 예쁘다. 근데 그거는 1 더하기 1 귀요미랑 똑같은 거 아니야? 야, 유나 예쁜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 결국 영화가 재미있어야 하는데 귀염귀염 아기자기한 60분짜리 단편 드라마를 살짝 억지로 늘려놓은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더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신동엽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짠한 형 보니까 촬영 끝나고 뒤풀이 자리에 제작자인 류승환 감독도 이제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만큼 힘을 실은 모양새이던데 아쉽습니다. 일본 호러 영화 긴키 지방의 어느 장소에 대하여가 4위로 데뷔했습니다. 주말 관객 수 7만 3천 명, 누적 관객 수 13만 명입니다. 영화 사쿠란의 칸노 미호 배우가 주연을 맡은 작품인데 호평이 자자하다 합니다. 연이은 호평이 연이은 관객 증가세로 이어져야 할 텐데 어떻게 전개될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5위는 주말 관객 수 5만 9천 명 찍은 킹 오브 킹스입니다. 누적 관객 수 125만 명으로 사랑의 하츄핑 124만 명을 꺾고 한국 애니 역대 흥행 순위 2위에 올랐습니다. 천하의 지저스라 할지라도 최종 관객 수 220만 명 모은 마당을 나온 암탉 모가지를 비틀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선보이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그래도 130만 명은 넘겨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이것도 대단한 거죠. 역시 예수님 위대하십니다. 다른 종교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부처님 자비로우시고요. 알라 뛰어나시고요. 그 밖에 여러분이 믿는 모든 신들
다 영험하십니다. 사이비는 빼고요. 만약에 이 말에 지금 발끈하고 계신다. 그럼 님은 사이비 신자인 거예요. 인정? 네. 6위는 주말 관객 수 49,000명, 누적 관객 수 이제 30만 명을 넘긴 발레리나입니다. 발레리나는 직접 직배한 영화가 아닙니다. 판시네마에서 배급권을 수입한 작품이에요. 이런저런 영화 커뮤니티 사이트를 돌아다녀 보니까 수입 가격이 꽤나 비쌌다고 합니다. 존 윅 4편의 국내 최종 성적이 192만 명에 그치기는 했으나 존 윅 시리즈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이다 보니까 비쌀 만도 하죠. 비싸게 주고 사왔는데 30만 명 수준이라 하면 수입 가격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또 이 영화 극장가의 판때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르긴 몰라도 30만 명은 좀 성에 안 찰 것 같아요. 그죠? 예,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눈길을 끄는 작품으로는 지금 이 순간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극장가를 초토화시키고 있다는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이 공식 개봉을 앞두고 일부 특별관에서 프리미어 상영에 들어갔었어요. 주말 관객 수 23,000명을 찍으면서 9위로 데뷔를 했습니다. 일부 특별관에서만 미리 선보였다지만은 수치만 놓고 보면은 에게 23,000명 싶으실 수 있어요. 근데 좌석 판매율이 무려 저 이런 수치 처음 봅니다. 96.9%입니다. 사실상 97%다 이거예요. 100석짜리 상영관이 있다 치면은 97명이 들어찼다 이거죠. 사전 예매만 78만 명을 넘겼고요. 이 에피소드가 업로드되는 토요일 바로 전날 금요일에만 일일 관객 수 50만 명을 넘겼습니다. 개봉 첫 주 주말 성적으로 100만 명 돌파는 기정사실인 거고요. 흥행세가 장난이 아니죠. 일각에서는 애니메이션 극장판은 N차 관람 문화가 보편적이다 보니 좀비 딸의 성적마저 귀멸의 칼날이 넘길 가능성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시던데 탄지로의 호흡이 You Still My Number One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여담이지만은 탄지로 별로 정이 안 간단 말이죠. 요 새끼도 에렌하고 좀 종자가 비슷해요. 소리만 꽥꽥 질러대고 그러니까 동생이 그렇게 된 거지 이 새끼 말이야. 그 와중에 소리만 꽥꽥 질러대고 물의 호흡 같은 들이쳤다가 빠졌다가 휘가 맞다가 풀어줬다가 사내 새끼가 돼가지고 말이야. 그게 뭡니까? 자라가지고 남자라면 병력일성 제니츠죠. 평소에는 저 주다가 칼을 뽑아야 할 때가 온다? 그럼 확 그냥 온몸에 전율을 일으켜주면서 한 번에 뿅 가게 해주는 제니츠가 진정한 상남자다. 예, 응원하고요. 북미 박스오피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1위였던 웨폰 2주 연속 1위에 성공했습니다. 주말 수익 2,400만 불 벌어들이면서 북미 누적 수익 9천만 불, 전세계 수익 1억 5천만 불 넘겼습니다. 한국으로 치면은 19금인 R등급의 공포 영화 라는 제약이라면 제약일 수 있는 지점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너스 죄인들 때처럼 인상적인 흥행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제작비가 대략 4천만 불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봉 2주차 만에 전 세계로부터 제작비의 3배가 달하는 수익을 거두었으니까 손익분기점은 애저녁에 넘겼겠죠. 노났네요. 웨폰의 성공을 이끈 연출자 잭 크래거 감독의 차기작 목록에 레지던트 이블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 합니다. 공포 영화계의 신성으로 거듭난 잭 감독이 만들어낼 레지던트 이블이라 벌써부터 기대가 될 수가 없죠. 잭 감독의 전작 영화 바바리아는 디즈니 플러스로 볼 수 있다 해도 그를 각광받게 만들어준 웨폰 얘까지 다 봐야 기대를 하던가 말던가 할 거 아닙니까? 국내 극장가에는 10월 15일에 개봉을 한다 합니다. 그때 확인을 해보고 레지던트 이블 프로젝트 기대할지 말지 결정해보기로 하겠습니다. 1위, 2위 전주와 똑같습니다. 프리키 프라이데이 2가 주말 수익 1,400만 불 찍으면서 북미 수익 5,400만 불, 전세계 수익 8,600만 불 기록 중입니다. 이제 제작비의 2배 정도 되는 돈을 벌어들였는데요. 손익분기점 돌파는 어렵지 않을 듯 보입니다만 그 이상의 성과는 기대하기 힘들 듯 합니다. 3위는 신작입니다. 4년 만에 속편 노바디2가 3위로 데뷔했습니다만 주말 수익이 1,000만 불도 안 되는 925만 불입니다. 전세계 수익은 1,500만 불 언저리고요. 전편 노바디가 대단한 흥행작은 아니었습니다. 북미 수익 2,700만 불, 전세계 수익 5,700만 불 정도를 벌어들였는데
제작비가 1,600만 달러 수준이었어요. 손익분기점 정도는 넘기는 수익을 거둔 거죠. 대신에 존 윅 제작진이 참여해서인지 설정마저 존 윅과 일부 유사한 지점이 있어서 잘만 하면은 존 윅 시리즈의 성공을 재현해 볼 수 있겠다. 배급사나 제작사가 생각을 했나 봐요. 그렇게 전편보다 제작비를 좀 더 태운 2,500만 불로 속편을 딱 내놨습니다마는 데뷔 성적이 아쉽기만 합니다.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 작품은 아니다 보니까 어찌저찌 손익분기점은 뭐 넘길 수 있겠다지만 3편 제작까지는 좀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이죠. 노바디 시리즈의 주인공 밥 오덴커크 배우는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노바디 프로젝트의 확장을 원하고 있다라고 꾸준히 밝혀오셨던데 이 뜻대로 되는 일 참 우리 인생에 드물어요. 그죠? 4위는 주말 수익 900만 불, 북미 누적 수익 2억 5천만 불, 전 세계 수익 4억 7천만 불 찍은 판타스틱 4 새로운 출발입니다. 5억 불 언저리 즈음해서 흥행세가 마무리될 듯 합니다. 5위는 주말 수익 750만 불 벌어들인 배드 가이즈 2입니다. 전 세계 수익 1억 2천만 불에 근접을 했으나 제작비가 8천만 불대입니다. 아직 제작비의 1.5배 정도밖에 못 벌어들였는데 흥행세가 꺾여버렸으니까 배드 가이즈 3가 뭐 만약에 제작된다 하더라도 극장에서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6위는 주말 수익 520만 불 벌고 북미 수익 3억 4천만 불 찍고 전 세계 수익 거의 6억 불 근접한 슈퍼맨입니다. VOD로도 출시되었다고 하죠. 극장에서 못 보신 분들 댁에서 무한으로 즐겨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는 다 아는 작품들입니다. 주라기 공원 F1 이렇고요. 8월 3주차 박스오피스 시간 여기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뭐봄 나아니거 봄 요봄 난봄 8월 셋째 주 금주의 팝콘 무비 에르빈 단장이냐 아르민이냐 필요악 리더냐 바다의 왕자냐 당신은 누구를 살리실 겁니까? 진격의 거인 시즌3 지금 시작합니다. 진격의 거인 시즌3는 단행본 13권부터 22권까지 내용을 애니메이션화한 작품입니다. 총 22편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는 전체 시즌 중 왕정의 비밀을 다룬 앞선 12편을 파트 1으로 월 마리아 탈환 작전을 다룬 후반 10편을 파트 2로 나누어서 방영되었습니다. 이 외에 특이사항이라고 한다면은 없어요. 진격의 거인 관련 정보는 이미 시즌 1, 2 에피소드에 다 털었기 때문에 따로 더 얘기 드릴 게 딱히 없습니다. 팝콘 무비 타이틀을 달았지만 볼까 말까 또 시즌 3까지 온 만큼 따로 없습니다. 줄거리 요약 그리고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별점 및 한 줄 평으로 깔끔하게 구성해서 꾸려나가 보겠습니다. 진격의 거인 시즌 3 줄거리 요약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즌 2에서 공개되었던 중요 정보들 아주 대충 요약을 해보자면 갑옷 거인과 초대형 거인은 알고 보니 백사기 조사병단 소속 라이너와 베르톨트였고 유미르는 옛날 지하 종교 조직의 수령 상징적인 존재였다가 적발이 되어서 처벌로 주사를 맞고 어딘가에 떨어졌는데 거인이 되어 있었고 크리스타는 병 내에 비밀과 깊숙이 연관되어 있는 가문의 사생아로 본명은 히스토리아였고 병 내의 비밀을 아는 월교의 닉사제 는 오직 히스토리아 앞에서만 얘기를 하겠다 뻐기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 라이너와 베르톨트가 에렌을 납치해서 자기네 동네인지 아지트인지로 가려고 했다가 에렌을 내주게 되었고 유미르는 히스토리아를 벽 안에 남겨두는 대신 라이너와 베르톨트를 따라가고 에렌은 좌표 능력을 발휘해서 윤세아 거인을 처단했고 라이너와 베르톨트의 상관처럼 보이는 짐승 거인이 라이너와 베르톨트는 아직인가? 한마디를 내뱉으면서 시즌2가 끝이 났는데 이후 어떻게 되었느냐? 에렌은 한지의 주도 아래 경화 실험에 돌입합니다. 연이어서 경화를 시도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거인화도 수를 거듭할수록 우리가 아는 몸짱 거인에서 하체부실 거인이 되어가는 등 안정적이지 못한데요. 이토록 한지와 에렌이 경화 실험에 몰입하는 이유는
경기도 월마리아를 탈환하기 위해서입니다. 월마리아에 뚫려있는 구멍을 에렌이 경화 능력을 발동해서 막는 작전을 세운 거죠. 실험이 뜻대로 되지 않던 중 한지는 벽의 비밀을 알고 있는 닉 사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한지가 닉 사제의 방을 찾지만 헌병대 중에서도 소수 정예로 운영이 된다는 중앙헌병이 닉 사제방을 관리하고 있어서 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닉 사제의 죽음에 벽 중심 오브 중심에서만 활동을 한다는 중앙헌병이 나섰다는 것에 한지는 뭔가 수상함을 느낍니다. 아니나 다를까 닉 사제는 중앙헌병에 의해 죽었다는 것을 한지는 포착해냅니다. 이뿐 아니라 에렌과 히스토리아의 신변마저 중앙헌병이 차지하려고 하려는 사실까지 알아내죠. 도대체 왕정이 숨기는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리바이 병장이 이끄는 조사병단은 엘빈 단장이 있는 트로스트구로 향합니다. 이때 조사병단이 타고 있는 마차를 누군가가 공격을 해요. 어째 허술합니다. 헌병단 놈들이 용산구, 월신화에서만 주로 활동하다 보니까 조사병단만큼이나 기민하진 못할 수 있다지만은 그래도 나름 훈련소 에이스들만 모인 집단인데 조사병단을 향한 공격이 아마추어틱해요. 이에 리바이 병장은 의문을 품습니다. 아마추어틱한 애들은 가짜고 진짜가 있을 것이다. 이 진짜 얘네가 누구지? 라고 하는 순간에 총탄이 날라옵니다. 프로가 등장을 한 거죠. 악명 높은 살인마이자 어린 시절 리바이 병장에게 현실 세계의 잔혹함을 일깨워줬던 절단마 케니가 신입체 기동 장치로 무장을 한 채 리바이 병장과 조사병단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신입체 기동 장치의 작동 원리는 조사병단의 입체 기동 장치와 비슷합니다만 결정적으로 손에 쥐어진 무기가 다릅니다. 조사병단의 무기는 칼이죠. 왜? 거인의 뒷덜미를 썰어야 하니까. 신입체 기동 장치의 무기는 총입니다. 총으로도 거인을 죽일 수 있게 됐구만. 이 아니라 철저히 인간 사냥용입니다. 잔혹한 살인마가 왜 신입체 기동 장치를 착용하고 있는 것인가? 그가 중앙헌병의 수장이기 때문이죠. 즉 왕정의 친위대 오브 친위대, 헌병 오브 헌병, 중앙헌병의 수장으로 왕정이 살인마를 앉힌 거예요. 이것도 모자라서 왕정은 중앙헌병에게 조사병단을 죽여서라도 에렌과 히스토리아를 데려오라고 명령을 한 거죠. 거인을 상대하던 조사병단은 이제 인간을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적의 고전을 면치 못하던 조사병단은 결국 에렌과 히스토리아를 중앙헌병에게 내주게 됩니다. 조사병단 수뇌부는 곧장 대책회의에 돌입을 하죠. 에렌이 라이너와 베르톨트에게 납치되었을 때 들은 정보에 따르면은 아마도 높은 확률로 중앙헌병에 끌려간 에렌은 산채로 잡아먹힐 거라 합니다. 누가 에렌을 잡아먹을까요? 그 인물로 정통 왕위 계승자이자 에렌과 함께 납치된 히스토리아가 지목이 되는 과연 히스토리아도 거인이었던 걸까요? 거인 능력을 지닌 에렌을 왜 누군가가 잡아먹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걸까요? 절단마 케니는 어쩌다가 중앙헌병의 수장이 되었을까요? 왕정이 숨기고자 하는 비밀은 대체 무엇일까요? 이래가지고 월마리아 경기도 탈환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넷플릭스 이놈 새끼들 내가 시즌2까지는 그래도 참고 봤는데 이 새끼들 이거 안 되겠어요. 이 망할 놈들 시즌3 들어서는 감상에 방해가 될 정도로 모자이크가 너무 많아. 심지어 어떤 장면은 삭제까지 했다면서요. 나중에 제가 따로 찾아보긴 했는데 삭제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진짜 시즌4는 다른 걸로 보려고 했는데 시즌4에서는 요놈들이 철이 들었는지 모자이크를 덜 하대요. 이 새끼들 그럴 거면 처음부터 덜 하든가. 정말 짜증나가지고 진짜. 여러분 넷플릭스로 보지 마십시오. 무조건 라프텔로 보세요. 국산 OTT니까 또 응원을 해줘야 라프텔은 흑자 거두고 있댔지. 그렇다면은 지금 적자의 허덕이는 와차를 통해 진격의 거인 전 시리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격의 거인 시즌3를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3를 망할 놈의 넷플릭스에서 재생하려고 할 때 파트 1, 2
이유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실상 시즌2 파트 1, 파트 2였던 오징어 게임 시즌2, 3 아른거리고 또 얼마 전에 다뤘던 웬즈데이 시즌2 파트 1의 생각이 나고 또 파트 1, 2야? 분류 방식에 물론 뭐 진격의 거인 시즌3는 앞선 작품들보다 훨씬 이전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최근 경험들이 떠올라서인지 짜증이 살짝 났어요. 오징어 게임 에피소드 때나 웬즈데이 얘기할 때나 다 나름의 기승전결이 있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래도 흥행을 위해서 억지로 나눴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진격의 거인 3는 파트 1, 2로 나눈 이유가 매우 명확하더라고요. 다루고 있는 내용과 드러나는 비밀, 펼쳐지는 액션 다 제각기 달라요. 역시 애니 강국 니뽀는 다르구만! 이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대충 시즌 뭐 이쯤에서 여 자르고 저 썰어가 아니었습니다. 기승전결이 일단 무척이나 깔끔합니다. 핵심 소재 측면에서 파트 1은 왕정의 비밀을 다루고 있고 파트 2는 지하실 속에 감춰져 있던 진실 그리고 벽 너머이고 액션 측면에서 파트 1은 조사병단 대 중앙헌병 인간 대 인간, 구 입체기동 장치 vs 신 입체기동 장치죠. 그러다 파트 2로 가면은 인간 대 거인의 애초 대결 구도로 돌아가되 여기서 등장하는 거인들은 다 특수능력 거인들이라 색다른 액션을 선보인단 말이죠. 메시지 측면에서는 시즌3 뿐만 아니라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딜레마, 나의 호기심 혹은 욕망과 공공선이 충돌을 했을 때 나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를 대전제로 깔아놓고 파트 1은 무언가에 미치지 않고서는 이 미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라는 메시지를 쓱 던지고요. 파트 2에서는 거인만 죽이면 될 줄 알았는데 벽만 넘으면 될 줄 알았는데 바다에 당도하면 끝일 줄 알았는데 이 너머에는 또 다른 적이 있구나. 이 굴레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를 말하면서 끝이 나죠. 파트마다 구도나 뭐 액션, 할 말 등등이 명확한데 만약에 통으로 한 시즌을 묶어서 전개를 했더라면 이렇게 뭐 전반부는 어떻고 뭐 후반부는 어떻고 식으로 리뷰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시즌 4는 세 파트로 나눠져 있던데 벌써부터 각 파트별로 어떤 재미를 안겨다 줄지 기대가 됩니다. 파트별 액션, 뭐 소재, 메시지 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풀어보자면 먼저 액션, 입체기동 장치 타고 숭숭 날아다니면서 거인 엿썰고 젖서는 장면 볼 때마다 짜릿하고 늘 새롭긴 합니다만 시즌2까지 오다 보니까 인간 대 거인 구도가 이젠 조금 익숙해질 때가 됐죠. 이를 다 이제 작가가 의식을 해서 저는 의식했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시즌4 파트 1 보고 있는데 진격의 거인 이 양반은 미친 것 같아요. 어떻게 스포 나갑니다. 어떻게 주인공을 빌런 포지션에 놓고 그걸 이끌어 나갈 생각을 마지막에 들어서 하게 되는 거지. 야, 이 접근 방식 자체가 남다른 사람이에요. 미친 거예요. 이런 비상한 인물이기에 이거 단행본 10권쯤 넘어가면 인간 대 거인 액션도 독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새로울 게 없으니까 좀 지루하게 느낄지 몰라. 그래. 인간 대 인간으로 가자. 왜 힘을 합쳐서 거인 무찌를 생각을 안 하고 인간이 같은 편인 인간을 죽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조금씩 풀어가면서 말이야. 분명히 다 계산했다고 봅니다.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이 양반. 그렇게 펼쳐지는 입체기동 장치 대 신 입체기동 장치 액션, 슝슝 날아다니는 장면 정말 원 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짜릿했습니다. 조사병단은 거인 살상에 특화된 액션이고 중앙헌병은 인간 사냥에 특화된 액션이다 보니까 서로 간에 미묘한 전략 차이도 있고요. 파트 1 초반과 후반을 수놓는 리바이 대 케니, 케니 대 리바이 장면은 백미 중에 백미였습니다. 짜릿했어요. 그러다가 파트 2로 가면은 다시 인간 대 거인 액션이 펼쳐지죠. 뭐 익숙한 액션 장면 나오겠구나 했는데 짐승 거인이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하기 시작을 하면서 단순 인간 대 거인이 아닌 보다 지능적인 거인을 상대해야만 하는 조사병단의 고뇌, 액션을 통해 보여주지 않습니까? 진격의 거인 시리즈를 관통하는 정서, 절망감, 고양시키기에 투수 짐승 거인 액션만한 것이 없더라. 이에 대항하는 리바이, 짐승 거인의 팔을 빙글빙글 절단내면서 목덜미로 전진하는 그 장면 진짜 저 쌀 뻔했습니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딱 이어지는 그 유명한 대사, 병사 하나를 조심하라고? 네, 리바이 병장은 위험합니다. 직후 왜 위험한 인물인지를 싹 보여주는데
살벌했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 측면에서 보자면은 언급드렸듯이 이 시리즈는 관통하고 있는 정서 절망감에서 각 인물들이 겪고 있는 딜레마를 꾸준히 보여주죠. 지금 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것인가 아니면 이는 그냥 명분에 진할 뿐이고 내 자신의 호기심 해소, 욕망 충족을 위해 움직이는 것인가 뭐 이런 고뇌를 다루는데 시즌2까지는 벽 너머 인물들인 애니, 라이너 그리고 베르톨트 정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인물들이 그렇게까지 뭐 내면의 충돌 같은 걸 겪을 게 없었어요. 월 로제, 월 마리아 를 탈환하는 것, 거인을 무찌르고 벽 너머로 향하는 것, 즉 공공선이 모두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향이었죠. 그러다가 시즌3에서는 이 딜레마가 각 인물마다 구체적으로 나뉘어서 소개가 되죠. 서로 다른 선택들을 하게 되고 이게 또 시즌4를 위한 복선, 지렛대, 떡밥 뭐가 됐든 간에 연결점으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일단 주인공 에렌을 보면은 에렌의 딜레마가 그 시리즈 전체를 대변하죠. 죽은 가족의 복수, 인류의 미래 등을 위해서 거인을 무찌르자 해서 윤세아 거인 조지고 지하실 털고 바다까지 갔는데 바다까지 오면은 끝인 줄 알았는데 이 너머에는 우릴 이렇게 만든 원흉들이 있네. 바다 너머로 가 마라. 가야겠지? 그래야 끝나겠지? 아니 잠깐만 끝나기는 할까? 라는 시리즈의 가장 큰 스토리 줄기를 에렌의 딜레마가 보여주고 있죠. 아르민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얘기하잖아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갈등을 대화로 풀 방법은 정녕 없는 것인가? 아르민의 욕망은 대화로 이 모든 사태를 해결해 보자인데 얘도 알아요. 대화로는 안 된다는 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폭력을 그것도 벽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방아쇠를 당기지 않습니까? 딜레마 끝에 손에 피를 묻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미카사는 에렌만 지키면 되니까 딜레마고 나발이고 뭐 할 게 없는 인물이고 레이스 가문도 보면은 시조의 거인을 계승받기 전까지는 아니 왜 계속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내가 시조의 거인이 되면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벽 안에 갇힌 이런 삶 이제 지긋지긋하다 했는데 시조의 거인이 돼버리면은 이렇게 깊은 뜻이 해서 진실을 은폐하고 조작하는 방향을 택하죠. 이 와중에 로또 레이스는 시조의 거인 힘을 가져와서 왕권을 다시 레이스 가문이 되찾아야 한다 하면서 지는 정작 시조의 거인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개새끼죠. 예, 이런 딜레마가 나오고 시즌3에 있어 공공선인가 내 욕망 충족인가 딜레마의 정점에 있는 인물은 누가 뭐래도 에르빈 단장이죠. 내 질문 하나가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대체 그들은 무엇을 지키고자 내 아버지를 죽였는가? 그 답을 알고 싶다. 지하실에 그 답이 있다. 조사병단의 희생 없이는 지하실 근처도 못 간다. 반대로 생각하면 나의 호기심 충족, 복수 실현이라는 욕망 충족이 인류를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합리화를 해와 가면서 마침내 지하실 근처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많은 동료들이 죽었다. 지하실 문을 또 열기까지 난 또 내 동료들을 사지로 내몰아야 한다. 필요악이 되어야만 한다. 필요악이라. 이쯤 되면은 난 내 욕망을 위해 동료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 아닌가? 공공선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에르빈에게 그 누가 함부로 넌 젊은이들 사지로 내몬 천하의 나쁜 새끼야. 아냐 에르빈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만 했어. 그 덕에 맞아 네 말이 맞아. 인류는 진실에 다가간 거고 잘했어. 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즌3의 주인공은 에르빈 단장이다. 에르빈 단장 얘기했으니까 리바이의 딜레마도 얘기를 해봐야겠죠. 누구를 살릴 것인가? 필요악 리더인가? 아니면 인류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 희망과 호기심을 불어넣어 줘가면서 그에 다다를 수 있도록 과학적인 지식까지 선사해주는 바다의 왕자인가? 누구를 살려도 이상할 게 없죠. 리바이 입장에서는 그래도 간부급을 살리는 게 더 맞으니까. 아니 간부급이고 뭐를 떠나서 저한테 주사기를 줘도요. 에르빈을 살릴 겁니다. 필요악. 이거는 어떻게 키울 수 있는 대상이 못 돼요. 훈련을 통해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강력한 의지 없이는 내가 필요하게 되겠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누가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개인의 투철한 의지와 함께 만들어진 에르빈 같은 필요학 리더 이거 못 구합니다. 타고난 리더라니까요. 얘는 아니 이제 와가지고 아무 간부 붙잡고 야 너 신입 조사병단 상대로 우린 지금 거인을 상대로
죽으러 간다. 두려워할 것도 없다. 인간은 언젠가 죽는다. 죽은 동료들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건 여기 모인 우리들, 바로 산 사람들이다.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다음 산자들이겠지.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해줄 그들을 위해 신조 사사게오. 야, 너 가가지고 이거 한마디 해라. 이게 됩니까? 안 돼요. 바다의 왕자 아르미는 뭐 그간 뭐 공로가 뭐 많긴 합니다만은 한지 있잖아요. 야, 한지. 예, 뭐 한잔해. 리바이도 이런 생각에 에르빈을 살리려고 한 건데 주사기를 놓으려 하는 순간 에르빈의 유언, 벽 바깥에 인류가 없다는 사실은 어떻게 확인한 겁니까? 에서 리바이 개인의 욕망이 저는 발현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하실 문을 열면 모르긴 몰라도 뭐 이제 본 게임 시작될 텐데 너 또 필요하게 해야 한다. 내 친구 에르빈 너 할 만큼 했다. 이제 쉬어라. 해서 아르민을 살리기로 택한 거다. 이 각 인물별 딜레마가 밸런스 조절 한번 기가 막히죠? 예, 그죠? 딜레마 중에 무엇을 택할 것인가에 따른 인물별 최후도 둘로 나뉩니다. 공공선을 택한 인물들의 최후, 장엄하죠? 에르빈 보면 짐승 거인을 향한 돌격 작전, 이거 누가 봐도 개죽음인데 개죽음의 병사들을 내몰려면 내가 선두에 서야만 한다 이러잖아요. 이때 참 연출도 기가 막힌 게 돌격 앞으로 하자마자 에르딘 단장이 바로 돌에 맞죠. 선봉에 섰다지만은 리더니까 비중 있는 캐릭터니까 돌 몇 번 피하게 해줍시다가 아니라 야 선봉에 섰으면은 이게 현실이야를 딱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개죽음인데 그 후에 그 부하가 죽어가는 에르빈 발견해가지고 그의 유언까지 딱 듣게 해주면서 장엄한 마무리를 보여주잖아요. 이처럼 이제 공공선을 택한 인물들의 최후는 장엄하게 그려지는데 그 짐승거인 돌격작전 얘기 나왔으니까 헌병단이었다가 이런 부패한 병단에게 인류의 미래 따윈 없다 해가지고 조사병단으로 옮긴 애 있잖아요. 그래, 그 마를로. 얘도 처음 헌병단을 택했던 이유는 개인의 안전, 입신양명이잖아요. 그러다가 공공선에 눈을 떠서 조사병단으로 적을 옮긴 거지 않습니까? 짐승거인 돌격작전 때 죽죠. 그때 그 왜 사람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 일보 직전에 그간 뭐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서 흘러간다더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애니메이션이 또 보여주잖아요. 날아오는 돌을 보면서 갑자기 슬로우 모션 딱 걸더니 마를로의 독백이 나오죠. 이게 죽음인 건가? 헌병단 동료였던 히치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자고 있겠지? 야, 부럽다. 뭐 대단한 말이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 인류를 위해, 떠나간 동료들을 위해 심장을 바친다. 이게 아닙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표현들인데 보는 이로 하여금 그래, 이게 맞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심금을 울리더라고요. 슬로우 모션으로 유언을 남기자마자 이제 돌에 맞아가지고 끔살을 당하긴 하지만 유언을 남긴 게 어딥니까? 장엄하지 않습니까? 대신에 개인의 영달을 택한 인물들의 최후는 추악합니다. 로또 레이스 보세요. 그 새끼 그 거인 몰골, 와 이게 진짜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왕정 핵심 4인방. 지들 딴에 뭐 대의를 위해서 비밀을 유지한 줄 알았더만은 다 자기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하려고 진실을 은폐해 왔던 거잖아요. 그럼 그들이 어떤 최후를 맞이합니까? 굳이 자세히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 뭐 총통 양반께서 그런 취향이실 줄은 몰랐네요. 시즌 3에서도 떡밥을 회수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떡밥 뿌리는 스킬 여전합니다. 대신 시즌 2까지는 절망 속에 희망을 암시하는 방향으로 떡밥 회수 후 떡밥 새로 뿌리기 스킬이 작동을 했다면은 이번엔 반대죠. 희망 속의 절망이잖아요. 왕정의 비밀을 알아냈고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렸고 정통성이 있는 왕이 즉위를 했고 이래저래 월 마리아 탈환을 했고 벽 넘어 나는야 바다의 왕자 열창하면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할 줄 알았는데 바다 너머에는 적군이야. 이제 시작이구나. 절망이죠. 현자타임 세게 오죠. 하지만 궁금해. 대체 저 바다 너머에는 누가 있을지 대충 힌트를 주긴 했으나 그래도 이 섬을 아작낸 원흉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지 아니 도대체 우리 섬을 아작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해. 이 절망과 호기심을 동시에 안겨다 주는 거죠. 떡밥 뿌리기 스킬은 여전하시더라. 대단하시더라. 이 엔딩을 보면서 불현듯 유발 하라리 작가의 사피엔스가 떠올랐어요. 갑자기 여기서 사피엔스를 언급한다고? 왜? 뭐 책 좀 읽었어? 뭐요? 책 읽고 유식한 척 좀 하면 안 돼요? 사피엔스를 통해서 유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체격도 작아, 빠르지도 않아, 근력도 딸려. 이런 호모 사피엔스가
어떻게 지구 최강의 포식자가 되었는가?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근력이 딸려서 사냥할 거라고는 토끼밖에 없네. 뭐 그래도 맛있잖아. 뭐 이렇게 살자. 같은 안주 호모사피엔스는 모른다. 근력이 딸려서 토끼보다 큰 동물은 사냥을 못하네? 그러면 근력을 만회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자. 도구 완성. 10번 때리니까 곰이 잡히네. 이거 5번으로는 못 줄이나? 3번으로는 안 되나? 이런 절대 채워질 수 없는 만족을 향해 나아가려는 습성이 호모사피엔스를 지구 최강자로 만든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게 사피엔스 책의 핵심인데, 만족을 향한 여정을 뭐 호기심, 희망, 미래와 같은 단어랑 연관 지을 수 있겠죠. 이를 두고서 또 누군가는 그래서 인류가 불행한 것이다. 쓸데없는 희망 때문에.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희망 고문이란 말이 또 뭐 괜히 있는 게 아니고요. 벽을 넘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바다에 닿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이 있더라. LN은 아니 벽 안에 인류는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나아가잖아요. 절망적일지라도 나아가기로 결정을 하잖아요. 과연 나아가면 만족을 할 것인가? 만족이란 건 할 수가 있는 것인가? 라는 통찰을 안겨다주는 지점이 아닐까. 이상 강호동 선정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책 딱 한 권만 읽은 저 롤린스의 어줍지 않은 꼴값이었고요. 아쉬웠던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고 굵게 가겠습니다. 시즌4 최종장을 위한 교두보 성격이 시즌3에도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설정들을 뭐 풀어놓을 수밖에 없죠. 뭐 이해는 합니다만 설명이 그럼에도 감안을 해도 너무 많아요. 설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에피소드마저 따로 존재할 정도니까요. 속성 과외처럼 좀 느껴졌어요. 시즌2까지는 그래도 이야기가 전개가 되면서 설정에 대한 뭐 세계관에 대한 설명을 곁들이는 수준이었다면은 시즌3에서는 설명에만 매달릴 때가 많더라. 시조 거인 설명할 때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히스토리아에게 로또 라이스가 우리 가문이 어쩌고 저쩌고 뭐 네가 힘을 이어받아야 하는 이유는 이렇쿵 저렇쿵 얘기를 하잖아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이야기니까 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하는데, 그동안의 동굴 초입에서는 초사해단과 이제 중앙헌병 간의 전투가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아니 야, 저 얘기 저렇게 늘어놓을 동안 이미 히스토리아랑 LN 구하러 초사해단이 다 왔겠다 싶은 거예요. 중앙헌병이 어떻게든 뭐 조사해단이 히스토리아에게 접근 못하게 하려고 그물망 설치하고 뭐 했다지만은 저렇게 사발 풀 동안은 뭐 접근하고도 남았겠다라는 이제 인상을 안겨다 주는 거죠.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저렇게 지지고 볶고 끌 이유가 있나 싶은 거예요. 아니 그냥 로또라이스 네가 히스토리아에게 주사바늘 억지로라도 찔러 넣으면 되잖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혹시 제가 뭘 놓친 건가요? 시조의 거인 계승자가 자기 운명을 받아들이고 주사를 본인이 직접 놔야 하는 거였나요? 그건 아니지 않았나요? 그냥 로또라이스가 억지로 주사 놓으면 될 것을 계속 뭐 운명을 받아들이거라 히스토리아. 아 어떡하지? 난 잘 모르겠는데 히스토리아 하야쿠 초토 마떼 하니까 설정 늘어놓을 때와 동시에 다른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이에 시간대가 심하게 안 맞는 느낌이 들어서 몰입력을 저해시켰고요. 파트 2 마지막 에피소드들도 이제 에렌 아빠의 과거를 보여주잖아요. 마레인과 에레디아인이 뭐 어쨌다는 둥, 태초의 거인이 뭐 어쨌다는 둥, 거인의 수명은 13년이라는 둥, 뭐 이들이 뭐 반란을 획책했다는 둥, 한 에피소드에 그간 궁금했던 점들을 다 몰아서 얘기를 해버리니까 조금은 급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걸 다 풀어서 질질 끄는 것보다는 한 에피소드에 터는 게 더 낫긴 하겠습니다만, 그간 진격의 거인이 설정 설명과 전개 사이에 황금 밸런스를 유지해 가면서 그걸 전개해 왔었잖아요. 로또라이스와 에렌, 아빠 서사는 확실히 좀 튀더라. 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경화 상태인 애니 레오나트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던 것도 매우 아쉬웠습니다. 경화 이후로 그녀에 대한 이야기는 시즌2 초반에 살짝 언급되는 것 빼고는 시즌3까지 거의 없다시피 하죠. 뭐 과거 애니 레오나트에 대한 이야기는 있어도 지금 당장 그 경화된 애니 레오나트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은 거의 얘기가 없잖아요. 이에 대한 떡밥 회수를 시즌4 들어서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뭐 그래야겠죠. 이야기 다 끝나가는 판에 회수해야죠. 떡밥 회수를 조금씩이라도 틈틈이 해왔던 시리즈의 전통적인 전개 방식에 비춰봤을 때는
때는 너무 질질 끌더라. 애니가 만약에 뭐 초사해단도 모르는 장소에 혹은 뭐 접근할 수도 없는 곳에 구금되었다 하더라도 쿠데타가 성공을 했고 히스토리아가 왕으로 등극을 했으니까 언제든 애니에게 접근해서 이런저런 실험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왜 안 하는가? 경화 그 결정을 쉽게 박살낼 수 없다는 거 알지만은 그래도 뭔가 새로운 뭐 시도를 하는 모습은 나왔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여기까지가 진격의 거인 시즌 3를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었습니다. 애니메이션 진격의 거인 시즌 3에 대한 제 별점은 4.0 괜찮은데 입니다. 파트 1까지만 해도 로또라이스가 너무 우유부단한 것 같아서 답답해가지고 3.5점을 주려고 했었는데 질질 끄는 느낌만 가득 받아가지고요. 절단막 케니가 안겨다주는 메시지, 미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언가에 미칠 수밖에 없다. 이게 울림이 있었고 파트 2 들어서서 에르빈 단장의 고귀한 죽음 뭐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야 여기에 이제 감화가 돼가지고 4.0 괜찮은데 주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즌 4 파트 1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시즌 1 에피소드 때까지만 해도 일본의 과거 때문에 마냥 편하게만 볼 수가 없다. 거인을 상대로 자꾸만 희생 당하는 젊은 병사들을 보니까 카미카제가 떠오르고 뭐 그러다 보니 불편한 심정이 안 들래야 안 들 수가 없다. 그래서 5.0 만점을 주기는 힘들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시즌 4는 지금까지 파트 1까지는 갓벽합니다. 5.0이에요. 이게 어떻게 될지 결말 알거든요. 아씨 짜증나네. 결말 알긴 아는데 그래도 거기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귀결될 것인가가 너무 궁금해서 또 그 안에 드러나 있는 메시지가 참 울림이 있어가지고 시즌 4는 5.0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일종의 별점 예고제 같은 거죠. 모르죠? 또 이랬다가 다 보고 난 후에는 뭐 이런 쓰레기는 없다. 야, 씨 어떻게 이렇게 끝내냐. 내가 결말을 알고 봤다지만은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전개되는 게 맞냐? 귀결되는 게 맞냐? 너무한 거 아니냐? 할 수도 있겠죠. 지켜보기로 하고요. 시즌 4 에피소드도 빠르게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격의 거인 시즌 3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절망 끝에 희망, 희망 넘어 절망입니다. 시즌 3까지 계속 절망적인 현실 속에 일말의 희망을 보여주면서 내달려왔죠. 이 시리즈 자체가. 그것이 인류에게 가져다주는 어떤 만족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엔딩으로 극을 마무리를 해왔는데 이번 시즌 3의 마무리는 어쩌면 뭐 벽 안의 인류뿐만 아니라 시청자 모두가 바랬던 희망을 보여주는데 그 희망 너머에는 바다 너머에는 절망만 도사리고 있다는 느낌 또한 안겨다 주다 보니 절망 끝에 희망, 희망 넘어 절망이라는 한 줄 평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요즘 뭐봄 나 아니거 봄 요봄 난봄 2025 8월 셋째 주 금주의 팝콘 무비 에피소드 진격의 거인 시즌 3였고요. 지금까지 저는 진행자 롤린스였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